만약에 푸틴이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은요, 역사학입니다. 유럽 현대사,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최근에는 국제 정세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저조차도 지금 헉헉대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며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주 트럼프의 요구에 뜻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휴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놓고 보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내지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굳이 빠르게 휴전에 합의한다고 했을 때 이게 러시아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휴전이 되면은 일단은 전선의 교전 행위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던 기세가 꺾이게 되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받아들여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실제로 했을 때 그 사이 기간에 사실은 지금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추스려서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티림을 강화하게 된다면 추후에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상 푸틴 대통령은 굳이 아주 적극적으로 휴전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종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시간 안에 끊는다는 것은 당시 치열한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종의 과장이라든지 부풀리기였을 것이고요. 근데 꼭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겠죠, 휴전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듯한데요. 상대가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가 미국의 어떤 요구에 호락호락 아주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우크라이나로서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이건 사생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장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나라가 버티고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트럼프가 확 휘어잡을 만한 휴전 얘기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의제로 꺼내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가 원래 바란 대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건 충분히 예견돼 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영토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이후 향후 국가 안보를 확보받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첨예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길고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던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액을 돌려받고 아니면 덤으로 더 많이 돌려받기를 바랄 텐데, 생각 밖으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쪼는데도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처음에는 히토리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 개발에서 미국의 지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것처럼 버티다가 트럼프가 하도 강력하게 조이니까 들어주는 식 하다가 또 버티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의 입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겠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최근에 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월이라든지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필패 상황일 텐데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 조건들이 어우러지면서 트럼프가 바란 속도대로 휴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평화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거부하며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협상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전 협상이 상당히 짧진 않을 것이다. 길게는 갈 것이라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상황은 1951년, 52년, 53년에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교전이 남한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총력전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가진 뭐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서 전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025년 봄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때 벌어지는 교전은 한반도에서 그때 벌어졌던 그 총력전 체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일단 총력전 체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사실은 총동원령 체제가 아니라 부분동원령을 내려서 30만, 50만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전선의 길이가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서 50만 명 안 되는 그런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러시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젠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전 체제를 펼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힘이 소진돼 버렸고요. 탈진된 상태고 그리고 뭐 무기도 사실은 예전만큼 아마 지원이 안 될 것이고요. 서방의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울 병력이 있어야 될 텐데 병력이 지금 소진 상태가 돼가지고요. 더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력 자체도 모자르지 않고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그 소모분을 메우고 오히려 병력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극구 회피해왔던 상황 즉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징집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30대 40대의 남성들을 징집해서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인력 풀 병력 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18세부터 24세 요 연령대일 텐데 이 연령대를 징집하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소멸되기 마련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우크라이나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지키자라고 하는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상태보다 더 전쟁의 부담을 жил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염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8세부터 24세 이 연령대의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우크라이나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권력 기반이 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낭떠러지에 다다른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도 섣불리 총력전 체제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과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총력전을 펼치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종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할 때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러시아에게 유리하겠죠. 러시아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영토 문제, 즉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영토를 확실하게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는 것을 확약받으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로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푸틴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측면에서 푸틴이 양보하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 상상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 푸틴의 전쟁 목적이었고, 사실은 전황이 불리하면은 또 다른 생각하겠지만 전황이 유리한데 그것을 양보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푸틴이 그 두 가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보를 한다고 했을 때 푸틴조차도 러시아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푸틴 대통령을 볼 때 가장 뭐랄까요,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 파악하는 점이, 푸틴이 러시아의 국내 정치에서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푸틴은 사실 강경파가 아닙니다. 푸틴은 오히려 중도파 내지 온건파예요. 크레물린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그 실권자들 중에서는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서, 쉽게 말하면 힘을 투사해서, 이게 뭐 전술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힘을 투사해서 무릎 꿇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끄느냐. 내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확실한 어떤 모습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불만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을 사실은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전쟁을 끌어왔다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이라는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원래 목적했던 전쟁 목표를 그럭저럭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러시아의 그 강경 정치 세력도 불만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 푸틴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러시아 내의 어떤 입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러시아 입장은 그렇고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 같은 경우도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세력은 다 강경한 민족주의 세력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뺏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의 장래 국가 안보를 자기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젤렌스키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젤렌스키를 다른 세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선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쿠데타라든지 정변의 형태로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흔히 그 영어의 그런 표현 있죠. 얇은 얼음판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협상이라든지 휴전을 앞두고 뭐 푸틴 대통령도 일정 정도 초조할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조할 텐데, 초조한 어떤 강도로만 따지자면 그 대통령이 훨씬 더 초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